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큰 결심을 했다. 2.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및 개발. 3.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땅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국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도발을 걸어왔죠. 중국 대사가 한국이 중국이 패배한다에 베팅하는 순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선 넘는 발언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극도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엄청난 한방을 발표뿐만 아니라 즉각 시행해버리자 중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시진핑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 초대박이 난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 만들어졌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향해 미국에 바라는 베팅은 좋지 않다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도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바라는 베팅을 하는 순간 중국의 대규모 보복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겁박했습니다. 신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한 듯한 신 대사의 발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국의 탈중국화 흐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뒤 곧장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은 마땅치도 않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만 당했다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이 급격히 악화되자 시진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욕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중국인들을 잡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군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규정한 불법 정보나 불량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삭제해버리고 반복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중국의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중국이 14억 중국인들의 사상검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요. 작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라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아이폰의 에어드롭까지 금지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을 시작하자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을 한 방에 손자채버리더니 한국에 모두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과 사상검열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외신들은 기사 제목을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이 한국을 건드린 최후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 3천만 달러 약 13조 9,600억 원로 1에서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상검열로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야 중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생산 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 기지를 두는 걸 말합니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채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탈 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수 애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트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 광산과 히토류를 섹스리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꾼을 가지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히토류와 리튬 광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망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유명한 몽골과 손을 잡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친한 국가로 매우 유명한 몽골이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몽골에 있는 모든 광산을 전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리튬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로 꺼내 들고 있는 히토류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초대박이 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배터리 아저씨가 일했던 금양이 몽골 법인 주식 523억 원어치 취득하여 지분율 40%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목적을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이라고 밝혔죠. 울릉도 동남쪽으로 100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 많지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이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북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에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에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여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에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이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칠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의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 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에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칠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받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 유전으로 채굴 가능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 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풍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올해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완전히 통제되어 경제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한국 당국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예상치 못한 대응은 유럽 전체가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정보자원과 경제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독일이 중국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위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제안하여 다른 시장을 찾고 경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일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IT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유럽 전체가 존경할 만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그것만으로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선 넘은 행동에 여러 번 당황했던 독일에서 더 이상 중국을 참지 못하고 단교 선언과 퇴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폐쇄는 물론 중국 대사 퇴출까지 이어지며 강경한 태도로 바뀐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외치며 독일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죠. 당황한 중국은 독일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애원하는 상황.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과 독일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관계가 최근 금이 가면서 독일이 중국을 향해 보이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인연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던 황금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독일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단교 선언인데요. 중국의 행동에 더는 참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를 위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대사관 석의 조치는 물론 우켄 주독일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행보를 보였죠. 메르켈 총리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겨 중국과의 무역이 독일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의 횡포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국제적인 중국 제재가 필요한 자리에서 메르켈은 중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발언을 회피하거나 중국 기업의 독일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여는 등 중국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중국인들은 남용했죠. 중국 공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독일인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한편 독일 정부의 친중국 인사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독일 정계를 그들 손에 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입구로 독일이 도와주기를 바랬죠. 관세는 물론 비유럽 국가에 대한 장벽이 높기에 유럽은 아시아 국가가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독일을 전진기지로 삼아 서유럽 세계에 자국 상품 수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 독일 기업들은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슐츠 총리를 구슬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슐츠 총리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했죠. 독일 주간 슈피겔시는 최근 폴크스바겐이 중국 진출을 위해 정부에게 투자 보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보증에 대해 폴크스바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1980년 헬무트 콜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기업의 중국 투자에 거부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수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요청한 건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걸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이 투자 보증을 거절하는 한편 폴크스바겐 외에 다른 독일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요청하는 요청서도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주관한 피치 블랙 훈련에 독일이 공군을 파견하면서 중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적을 진 국가로 대중국 동맹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군사를 보낸 곳들은 중국과 거리를 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군병력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6대를 호주 훈련에 보내며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게 협박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독일이 희생되는 것을 자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대중국 무역 수출 비중은 전체 무역 수출 비중에서 9.5%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국가들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과감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길을 걷는 독일이 과감하게 중국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중국이 독일에게 저지른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9월 영국에서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심상치 않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공안이 전 세계에 걸쳐 비밀 경찰서를 설치했고 공작원들을 동원해 반 시진핑 인사들을 몰래 구금하거나 살해하는 등 다양한 공작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중국 공안이 부르는 이들 비밀 경찰서의 명칭은 백십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인데요. 당초에 이 조직 설치 명분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한 것으로 범죄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 활동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었죠. 중국 공산당 통일선 전부 산하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비밀 경찰서는 중국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짜 정체를 숨기고 공작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 보고서 발간에 중국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에 1일까지 중국인 약 23만 명을 형사처벌을 위해 귀국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며 비밀 경찰서 운용과 운송 인원까지 공개했죠. 원칙적으로 스테이션은 수배자를 검거해 송환할 법적 권한도 없고 타국의 땅에서 수사 행위를 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심지어 상대 국가의 어떠한 허가 요청도 하지 않고 벌인 일이었죠. 독일은 특히 110 스테이션의 주요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공자 학원을 겉에 내세우고 공작원들이 독일 주요 도시에서 버젓이 활동, 시진핑과 관련해 안 좋은 소리를 한 인물들을 몰래 구금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스테이션 기지는 독일 공관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독일 공권력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이미 공자학원에서 중국 로비스트들이 독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중국 스파이들이 독일 땅에서 활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독일 주요 회사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독일 정부는 중국이 저지르는 뻔뻔한 불법 행위 시도에 경악했죠. 중국 소속 그룹인 해킹그룹 원티가 독일 기업인 바스프와 지멘스를 대상으로 기밀을 빼내려 한 흔적을 독일 정보부가 발각. 독일 정부가
중국에 경고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중국의 일탈 행위는 실리 무역을 추구하려는 독일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양면성이 드러났고 독일 기업인들도 중국 정부에 의해 차별받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독일은 더는 중국을 감쌀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점점 중국 수출에 의존적인 형태의 독일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도이치뱅크 크리스천 봉제 최고 경영자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것처럼 현재 독일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자립할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숄츠 총리도 이 주장에 동의하며 탈중국을 선언, 단교 조치까지 취하며 강경한 자세로 돌변한 것이죠. 실리로 포장하기에는 한참 선을 넘은 중국을 독일은 인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진행 중인데요. 에버하트 촐은 독일 국방참모장관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군의 군사력 축적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군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숄츠 총리의 결단은 독일을 변화의 바람으로 몰고 있는 셈이죠. 올해 초 독일과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 독일의 무역 확대를 요청했던 리커창 총리는 갑작스럽게 바뀐 변화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군사까지 호주 훈련에 파견하면서 대립하고 중국 대사 초치와 단교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대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중국도 독일의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죠. 실제로 현지 시간으로 21일경 중국은 주중 독일 대사를 초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폐쇄 결정에 나서는 등 즉각 보복 움직임을 보였죠. 무역 보복까지도 선언하면서 중국은 독일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독일은 믿을 수 없는 중국과의 인연을 버리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의존하며 친환경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뜻대로 끌려가던 독일은 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독일의 요청에 한국은 도움을 주며 원전 수출까지 내다본 가운데 중국은 강경하게 나오는 독일의 태도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